체증이 확 풀리고 속이 아주 그냥 확 그냥 울리는 그런 느낌인데 그 전제는 국민들의 통합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시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장모님께서 열강을 하시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정과 동이고요. 더더군다나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기조 발제나 토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손을 드신 우리 좀 진행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마이크 좀 정말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30초 내지 1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두 분 순서대로 하시죠. 예, 먼저 예. 죄송합니다. 저기 밖에 너무 애타게 찾고 계신 분이 계셔서 우리 지금 강의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밖에 테이블 위에서 USB를 보신 분 있으시면 너무너무 애타게 찾고 계시니까 좀 밖에 좀 나가셔서 주인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있으실까 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USB 이렇게 섭득하신 분 계시면 지금 말씀대로 좀 도와주십시오. 장구석 대표님 시간 좀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좀 얻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84인데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자꾸 이렇게 먼저 지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외정날려에 평양전쟁 때 태어나가지고 6.25도 겪어봤고 4.19도 겪어봤고 군사혁명도 겪어본 어려움은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곧 떠날 사람이니까 모두 후배 되신 선생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 장군님 뵙고 나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전후에서 투스타 장군님 모시고 당번한 걸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장군님은 완전히 이 군인으로 태어나는 형태. 누가 저분을 가르쳐서 무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널 중에 제널. 진짜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우리 장군님 말씀 중에 와 닿는 게 이런 말씀드리기는 없는데만은 이제 군사적으로 너무 다 군대 갔다 오시니까 다 알지만 최형 장군 고려 말년에 최형 장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가 읽은 책 중에 독일을 통일한 독일 제국을 만든 비스마르크 정치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뭐 질이라기보다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내가 양해를 좀 얻었으니까 참으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참 우리 안보 문제 또 지정학교 우리 국가의 운명 이런 것들을 할 때 참으로 훌륭한 말씀으로 많이 들었고 왜 내가 최영 장군을 얘기해 그 이전에 1500년 전에 우리의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땅이 요동반도에서 만주벌판이 다 우리나라다. 지금 한반도에 15배가 넘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덕여왕이 김춘추하고 김유신을 보내서 당나라 장태종한테 4대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먹는 게 삼국통이라고 먹는 게 평양성하고 백제성 먹어놓고 삼국통이라고 했어요. 만주벌 조금만 이런 건 또 아주 좀 주사적인 질도이죠. 그런 점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큰 지정학적으로 지금 현실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독일의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은 우선 자기 밑에 장군을 잤어요. 외교관을 잤어요. 정치적으로 천재. 그래서 그 복잡한 불화파를 다 손아귀에 넣고 통일 저기를 봐서 오늘날 독일 외교이 저렇게 1등 국가가 돼가는 게 내가 참 먼저 푸틴 얘기하고
저 중국에 지금 네. 지도자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네. 너무 시간이 없다고 예, 걱정하니까 근데 그런 점도 참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지금 진짜 한다 진정하고 그래서 참 저는 지혜로운 네, 장군 네, 추천이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느낀 바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 우리 그 회장님 수고하시지만 예, 예. 이 토론의 예, 예. 시간을 조금씩 갖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제일 장로 입장에서, 센서 대신 입장에서 대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온 질의를 제가 간단히 낭독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국민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북한의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은 북한 주민도 국내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작년 동해를 통해 월남한 북한 어부들을 적법 절차 없이 북송시키고 말았습니다.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북한 이탈 주민 입국이 문재인 정권 초기 2017년 총 1,127명이던 것이 문정권 후반기인 2020년이겠죠. 229명, 2021년 6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과 비영 지역의 통제 강화 등으로 이탈 주민 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동해안으로 남한 어부를 북한으로 흉악범에다 탈북의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로 바로 북송시킨 사건은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하는 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권적으로도 중국의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북송 정책에 할 말이 없게 되어버린 친김정은 정책의 어이없는 반인권적 결정이다. 서해 공무원 유기 사건과 더불어 국토와 국민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라고 공정과 상식 포럼에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는 탈북민을 비밀스럽게 북송시키는 과정, 서해 공무원 방기 사건, 서해 등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개입과 제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의 최고위직에 계셨던 대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럼 마이크.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훌륭한 그 강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하나 또 이렇게 궁금한 거는 그 북부국 강병을 위한 강군에서 그 지금 그 국방 예산, 국방비 그 부분이 조금 거기 좀 이렇게 보태서 좀 이렇게 미래 전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종합적으로 말씀 주시죠.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북한 친구가 와가지고 토론 장을 봤어요. 너 어디서 왔느냐?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니까 쏴라. 쐈다. 불 태우고 뭐 멋있고 이게 팩트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온 친구가 나 중국에서 왔다. 그 중국에서 표류했다. 아, 주한미군도 나 월북한 적이 있습니다. 뭐 월북이든 뭐 나 주한미군이다. 그랬으면 북한이 쐈겠냐.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쏴버려라 라는 지시가 내려오도록 되었는가.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군인은 전시에도 제너벨 중에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것이고
거기에 스스로 우리 국민이 분개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나라를 쳐다보는 북한의 수준이나 북한의 수준은 그 정도다. 쏴 죽여도 되는 정도에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탈북 그 어민을 보낸 거 있잖아요. 원래 북한에서 누가 오면 합심이라는 거입니다. 합동 심사. 군에서 합참, 국정원, 경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온 이유와 경로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의도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갖고 각 기관이 전부 다 거기다 사인을 해가지고 제가 그 GOP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귀순한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거 다 파악해가지고 결론 내리는데 한 몇 개월 이상 걸려요. 또 그 사람이 말한 거에 진실성을 확인해야 되거든. 넘어온 사람이 다 자유를 찾아 넘어왔다 그러지만 정말 자유를 찾아 넘어온 건지 뭐 한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3일 만에 4일 만에 해가지고 보냈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최고위 측까지 보고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보고 안 하고 위에서 그냥 군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각 기관이 다 있기 때문에 국정은 국정대로 보고했을 것이고 경찰은 경찰대로 보고했을 것이고 다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통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국방비는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시죠. 근데 70%가 경상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급 먹고 자고 입고 그저 하는데 다 들어가요. 30% 정도가 무기를 구매하는 것인데 그것도 무기 구매 계획에서 쭉 진행이 돼 있어요. 국방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운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상당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사실은 국민 개병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 병사에 대한 먹고 월급 주고 하는 것은 국방비가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럼 젊은이들이 전부 다 국민 개병 다 오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에 대한 복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병병에 대한 복지 쪽으로 돌리고 국방비는 간부에 대한 군의 평생 직업 군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전력 증강에 관한 것도 집중이 되어야 그래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200만 원 월급도 줄 수 있을 것이고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방 예산 운용 어떤 지침의 문제점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또 다음 예, 그 우리 그 마이크 가지고 이거 앞에 분 그다음에 또 넘겨 주십시오. 예. 예, 그 장군님의 세 가지 현대화 계획에 아주 동의합니다. 미사일 만기 증가하고 예비 전력 극대화하고 잠수함 배치하는 거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예비 전력의 그 배치, 다시 말해서 예비군을 전방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 넘어 먹은 사람들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래요. 미군이 이라크에 들어갔을 때 전대 현역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60% 이상이 예비군이 들어갔습니다. 미군들도 전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예비 전력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50 먹은 분들도 있고 40, 30씩 다 있어요. 단지 거기에서 근데 장교라든가 부사관이라든가 간부로 근무하는 분들은 그렇게 와서 그걸 가지고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직접 현장에 나와가지고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비전력 정예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비군 훈련 정도의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부터 그러한 관리와 이걸 다 조직을 해놓고 거기에 그리고 그 예비군으로 동원되는 그 기간의 월급이 사회에 있는 월급보다 더 세고 기업도 그거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합니다. 국가에 대한.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동원 예비군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한 그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월급도 보장을 그대로 해주면서 국가에서 보탬을 더해 준다면 우리같이
정말 전투적인 그런 상무 정신이 있는 그런 국가에서 예비전력을 정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양의장. 저 핵유업 속에서 그 선제 타격을 늘 말씀을 하시는데 윤 대통령께서도 어느 변화가 있을 때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알고 싶어요. 어느 시점에서 지휘계통을 밟아서 어떻게 선제 타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제 타격이라는 것과 예방 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방 타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하는 겁니다. 그게 1970년대하고 90년도에 그 시리아하고 어딘가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을 해버렸어요. 왜 그래? 저 원자력 발전소가 언젠가 핵무기를 플루토늄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타격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난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건 예방 타격이라는, 그건 전쟁을 도발이 이스라엘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이 뭐 1분이냐 2분이냐 5분이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주 내에서 가장 짧은 시기에 상대방의 공격이 확실시 되었을 때, 즉 예를 들면 미사일이 큰 미사일 같은 건 가만히 이렇게 땅에 누워있다가 못 쏘잖아요. 근데 미사일이 섰어 90도로. 끼리끼리 서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미사일에 핵이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이걸 기다렸다가 날아오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정도의 위협을 판단했을 때 선제 타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을 입어도 다 24시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러한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 정찰 자산이나 또 한미연합 정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유사시에 운용할 수 있는 준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미가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핵이 확실하게 날아올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이 1번이에요. 한국의 3추의 1번 힐체인의 개념이 그런 위협이 됐을 때 먼저 타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회피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우리가 요격을 할 것이다. KAMD. 그런데 거기에 실패해서 만약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게 KMPI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말씀인데, 왜냐면 북한은 평양대 기타예요. 북한 지도를 가는 곳이면 평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어서 서울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피해를 봤다 해도 다른 곳에 어떤 기능은 살아남겠지만 북한은 평양대 기타입니다. 또 평양은 능라도를 중심으로 반경 8km 이내 모든 중위시설을 다 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우리의 동포인데, 우리의 적은 우리를 적화시키려고 하는 북한 노동당, 그리고 이들 힘으로 뒷받침하는 인민군, 그리고 인민과 노동당의 핵심 간부, 이거 우리 적입니다. 근데 나머지 인민들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가 같이 품어안고 살아야 될 동포,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중에 핵심 당원과 인민군 핵심군은 200만 정도 보는데 그 200만은 다 평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평양만 드러내면 북한은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한 축이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 예. 자, 뒤쪽부터 마이크 드리죠.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마이크를 좀 옮겨주세요. 조금 있다. 네, 저는 소설 쓰는 이기윤입니다. 저도 이제 그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서 최일선에 있는 것이 군인이라고 보고요. 군인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군대 생활을 했고 월남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소설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휴전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전쟁 속에서는 군인은 충의로워져야 되고, 또 휴전 속에서는 평화 시기에는 군인은 명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휴전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군인들이 참 처신하기가 정신력을 어떻게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럼 장군님이 그 평생 군대 생활을 하시면서 군인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된다. 우리 같은 조건에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진짜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투에 대한 경험, 해외 파병, 그 제가 애타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이라크 파병할 때도 노무현 정부 때 원래 여기 키르쿠크로 가려고 그랬어요. 키르쿠크. 우리가 갔던 아르빌은 다시는 이라크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쿠르드족 지역이거든요. 전쟁을 하지 않는 거랑 군대, 총구에서 총선이 멈추고 40년이 지나면 군대는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패가 돈을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려운 겁니다. 그 병사들한테 계속 장병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끼워주고 또 하루 이틀이지. 도대체 뭐 위험하지 않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투에 대한 상황을 굉장히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다행이었던 게 항상 GOP 이런 데 근무를 했거든요. 사단도 GOP 사단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행정병 같은 분들도 거기 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주례 가서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게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휴전선에 좀 가보시고 해안에도 좀 가보시고 해안에도 그 레이더 근무하는 병사들이 24시간 눈을 시뻘게 뜨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는 아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많이 그런 거를 좀 보완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저 전투 같은 데서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이크. 예. 제가 마지막 질문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처음에는 한 5일이면 끝날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5개월이 돼갑니다. 앞으로 5개월이 더 갈지도 모르죠. 제가 질문이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 지금 말하는 돈바스만 끝나는 건지, 벌써 몇 년 전에는 크림반도를 다 먹었잖아요. 지금 돈바스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전쟁이 거기서 끝날 경우하고 우크라이나를 넘어서는 전쟁이 확전됐을 경우 하나, 그것이 과연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나아가서는 그 두 가지 현장에서 공부한 북한이 우리한테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한 가능성, 그거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의 돈바스,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싸움에서 우리는 어디에 전쟁을 많이 봐왔냐면 미국의 전쟁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싸우는 거. 그냥 비행기로 막 때린 다음에 지상군 샥 들어가서 일주일만 탁 정리하고 끝내는 전쟁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군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러시아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연구력도 쓰질 않은 것도 상당히 불가대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데 이 지금 돈바스 지역은 원래 그 러시아 쪽 사람들이 70% 이상이 사는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서쪽으로 갈수록 유럽 쪽 사람이나 유럽에 가깝고 동쪽으로 갈수록 러시아에 가까워요. 그래서 크림반도 합병한 다음에 처음에 저희도 크림반도를 14년에 합병을 했으니 돈바스 정도 연결해갖고 러시아 쪽에 가고 나머지 우크라이나가 EU에 안 들어가겠다는 것 정도 해갖고 전쟁을 끝내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키우로 들어가더라고. 그 마리아루스를 통해서 키우를 공격때, 야 이거는 뭐냐, 이건 진짜로 러시아 전체를 먹겠다는 거냐. 근데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넓은 나라인데 러시아 전체를 먹겠다고 하는데 15만원에 20만원 가지고 들어간다? 이것도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러시아 전체를,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고 들어갔으면 내가 봤을 때 100만 정도 갖고 들어가야 점령이 될까 말까 할 텐데, 뭔가 러시아는 시작할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전쟁의 목적을 잘 정하지 못한 것 같다. 전쟁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전력이나 전투하는 지휘관들이 힘을 어디다 쏠지를 모르는, 힘이 분산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돈바스 지역으로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방의 뉴스만 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열심히 싸우고 막 이러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돈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쪽으로 불이 돌입하기를 원하는 그 두 개의 도미니크 공화국과 거기는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겠다고 전쟁을 했어요. 반군이랑. 이건 전혀 다른 양상이고 그런데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멈출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그래서 미국이 또 중요한 거예요.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였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하는데 하여간 여하튼 그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번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대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 대만과 한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을 계속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그게 뭐냐면 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쓰는데 동의하라는 겁니다. 그럼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한반도에 28,500명, 일본에 35,000명, 6만 명 가까운 미국이 극동아시아에 있습니다. 근데 대만에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가 미국의 합참의장이어도 여기에 미군이 6만 명이 있는데 이 미군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본토에서부터 또 인원을 전부 다 끌고 대만 상황에 개입을 한다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을 쓰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군사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을 공격하려고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대만 쪽으로 전향되는 것을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이제 전향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대만을 공격할 때 한반도 내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묶어놓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대응과 대만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해요. 거기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과 나토에서의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3군데 지역에서의 전략적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상황이 악화되고 할 때는 우리 한반도도 굉장히 긴장의 촉을 높여야 된다. 대비 태세를 확실히 갖춰야 된다. 그리고 시그널을 반드시 북한하고 중국에 보내야 된다. 여기서 상황이 발생하면 아까 제가 말씀하셨는데 110만입니다. 중국, 북한이. 우리가 55만입니다. 휴전선 반경 위아래로 3, 40km 내에 100만의 군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기서 조그만 작은 불꽃은 튀어서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이것을 북한과 중국에도 명확히 얘기해요. 여기서 잘못 불장난하다가는 대만 사태나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주한미군이나 주인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뿐만 좀 그러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할 거다. 예,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 회관의 주인은 변협이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공정과 상식 그런밖에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7분 정도 시간을 더 썼습니다. 지금 이 줌을 통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하신 분께는 나중에 장군님께 제가 여쭈어서 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법 이야기 여러 번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종론 보고 지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인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 헌신 국민 본분이라고 했는데 오늘 정리하는 말씀으로 위국 헌신 국민 본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야 돼.